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강남에서 작은 빌딩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동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쓰게 된 건 저와 비슷한 또래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그렇긴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특히 자식이 전부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시집 장가가면 사위나 며느리도 친자식처럼 여기게 되고 사돈과도 가족처럼 지내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 새로운 자식과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행복했어요. 사위는 성실하고 듬직해 보였고 사돈들도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얼굴 붉히지 않고 식사도 자주 하고 서로 안부를 챙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도 미처 알지 못하는 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친 의심은 독이 되겠지만 적절한 주의는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네요. 그럼 이 사연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던 남편이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서도 저와 딸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강남의 작은 빌딩과 상가를 비롯해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걱정하지 않도록 지혜랑 힘내서 잘 지낼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저와 딸을 걱정하던 남편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랑스러운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죠. 딸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걱정은 있었습니다. 딸이 34시 되도록 연애할 생각도 없이 회사와 집만 오간다는 거였어요. 엄마, 난 일이 재밌어. 아빠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결혼은 천천히 생각할래요. 딸은 늘 이렇게 말하며 일과 저에게만 신경 쓰느라 자기 인생은 뒷전이었죠. 주말이면 항상 저와 함께 식사하고 건강을 체크해주고 빌딩 관리도 도왔습니다. 지혜야, 엄만 괜찮으니까 네 인생을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내가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결혼해. 난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루는 딸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저를 진지하게 부르더군요.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딸이 얼굴이 발그레했습니다. 그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얼마 전에 대학 선배를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딸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대학 선배를 만났다고 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학생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선배라고 했죠. 강민재라고 혹시 기억나? 내가 학교 다닐 때 가끔 얘기했잖아. 학생회장 했던 선배. 그래? 기억나는 것도 같고. 그 선배가 지금은 아버지 사업체 물려받아 일하고 있나 봐요. 용산에 있는 컴퓨터 관련 회사래. 선배에 대해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귀가가 늦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더라고요.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새로 사고요. 모든 게 연애의 징조였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딸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민재 오빠예요. 딸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본 남자의 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재입니다. 지혜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반듯했어요. 준비해온 선물도 과하지 않으면서 정성스러웠고 살갑게 대화도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자기 부모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용산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지금은 저한테 일이 마시고 어머니랑 두 분이 한적한 교외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좀 멀긴 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저도 같이 살고 있고요.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탄탄하게 잘 유지하는 중입니다. 엄마는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한 전업주부시고요. 만남은 계속 이어졌고 두 아이의 마음도 점점 깊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혼담이 오가며 예비사위의 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안사도는 우아한 사람이더군요.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 있는 말투,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재 엄마예요. 지혜가 참 똑똑하고 예쁘더라고요. 우리 민재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사돈이 딸을 칭찬할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박가사돈도 중후한 신사 같더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집안의 분위기와 가풍이 잘 맞았어요. 사업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여행 이야기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헤어질 때쯤 안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자주 만나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집안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서로 자주 안부를 묻고 예비사위도 편하게 집에 드나들었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 집안이 의견을 맞춰가며 준비해서 그런지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솔직히 연애하고 넉 달 만에 결혼식이라 빠른 감이 있었지만 두 아이가 너무 행복해 보여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먼저 떠난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있었다면 딸의 결혼식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어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결혼식은 성황리에 끝났고 두 사람은 행복한 얼굴로 신혼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돌아온 후에는 강남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네요. 집값이 만만치 않은 지역인데 사돈댁에서는 망설임 없이 집을 사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혼수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신혼집을 둘러보러 간 날 사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지혜랑 떨어져 사시니 적적하시죠? 자주 놀러 오세요. 아니 그냥 아예 같이 사시면 더 좋고요. 사위의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농담이라도 고맙네. 신혼은 둘이 오붓하게 보내야지. 농담이라뇨. 진심이에요. 언제든 생각 바뀌시면 말씀만 하세요. 역시 우리 사위야. 내가 이제 더는 원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딸 부부가 찾아왔고 때로는 사위의 부모님도 함께 모여 식사를 했죠. 안사돈은 딸을 정말 예뻐했습니다. 지혜야, 뭐 필요한 거 없니? 언제든 말해. 이제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지금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뭘 더요. 전 이대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이고 이쁜 것. 이리 와봐.
안사돈이 딸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돈 간에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했죠. 사위도 딸에게 항상 진심인 것 같았어요. 야근이라도 하면 꼭 데리러 가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죠. 저도 딸의 기쁨을 보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행복했던 시간이 모두 거짓 속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은 결혼식이 끝나고 2달 남짓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딸이 부산에 있는 대학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다고 전화를 했더군요. 사위는 일본 출장을 가야 해서 같이 가지 못한다고 했죠. 엄마, 저 혜진이 결혼식 다녀올게요. 늦어도 7시 전엔 돌아올 거야. 민재 오빠 출장 갔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잘게요. 그래? 알았어. 너 좋아하는 오징어찌개 끓여놓을게. 조심해서 다녀와. 운전하기 힘들 테니 KTX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미리 예매해뒀어요. 딸은 씩씩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온다던 저녁 7시가 넘어도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에 맞춰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깜깜무소식이니 걱정이 됐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에도 답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죠. 엄마, 지혜야, 무슨 일이야? 왜 이제야 전화해? 엄마, 나 지금 경찰서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서? 혹시 사고 난 거야? 어디 다쳤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 여기로 좀 와주세요. 오빠도 국내에 없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지금 혼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택시를 잡아 타고 딸이 있다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근처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딸이 담요를 두르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지혜야! 제가 달려가자 딸이 제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옆에 있던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딸이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승합차에 끌려갈 뻔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딸을 납치하려 했다는 겁니다. 따님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괴한들이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희가 순찰 중이어서 사이렌 소리 듣고 괴한들이 도망쳤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때 순찰을 돌지 않았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범인들은 잡았나요? 아니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복면을 쓰고 있어서 인상착의 파악이 어렵고 도주한 차량도 도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보다 더 떨고 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이제 괜찮아. 딱 그 시간에 순찰차가 돌아다니다니. 분명히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주신 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딸은 여전히 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사건 당시에 공포가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지혜야, 괜찮니? 엄마, 까딱했으면 나 엄마 다신 못 만날 뻔한 거야.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너무 무서워. 딸을 달래기 위해 말로는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저 역시 오싹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맘 같아서는 딸 옆에 경호원이라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본에 있다는 사위는 바로 귀국하겠다고 했어요. 장모님, 지혜 괜찮은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항에 나가서 아침 첫 비행기에 자리 있는지 알아볼게요. 아니야, 원래 일정이 내일 오후까지라고 했잖아. 그냥 일 다 보고 저녁 비행기로 천천히 오게. 지혜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 아니에요. 지혜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내일 일정은 다른 직원한테 부탁하고 첫 비행기 타고 일찍 갈게요. 하필 이런 때 출장을 와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가 일하러 갔지 어디 놀러 갔나? 하지만 딸이 걱정된 사위는 기어코 다음날 새벽에 첫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본인도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을 보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걱정했어요. 지혜야, 괜찮은 거야?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하필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미안해. 오빠, 나 정말 무서웠어. 죽는구나 싶으니까 오빠랑 엄마가 제일 보고 싶더라. 죽긴 왜 죽어? 이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사위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 안심이 됐어요. 든든한 사위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위가 집에 가자고 하자 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당분간 여기서 엄마랑 지내면 안 될까? 회사도 며칠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낮에 빈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 그래? 그럼 나도 여기서 지내지 뭐. 집에 가서 짐 챙겨서 다시 오자. 그러자 딸이 사위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집에 있어. 괜히 나 때문에 오빠까지 불편해지는 거 싫어. 어차피 난 여기 결혼 전에 쓰던 물건 그대로 있어서 따로 짐 챙겨올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며칠만 지내다가 마음 좀 괜찮아지면 갈게. 그 말에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사위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헌데 집에 돌아가려던 사위가 딸 모르게 저를 살짝 부르더군요. 장모님, 지혜가 아직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건드리기만 해도 경기하듯이 놀라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충격이 너무 심하면 정신적 외상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내일 낮에 한번 가보려고. 상담 치료 받으면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해서 예약을 해뒀어. 그래요? 잘하셨네요.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진짜. 내가 자네 목까지 잘 보살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네는 일이나 잘하도록 해. 급하게 온다고 해외 일정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왔잖아.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긴 한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런데 그날 저녁 우물쭈물하던 딸이 저에게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집으로 돌아가고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그때 이상한 걸 느꼈는데. 뭐가? 그때 교환 중 한 명한테서 민재 오빠가 쓰는 향수 냄새가 났어. 뭐? 저는 깜짝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한 가지 향수만 쓴다고 했거든. 생각해보면 대학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를 차에 태우려고 한 복면 쓴 남자한테서도 분명히 같은 향이 났어요. 설마 지혜야, 그건 네가 놀라서 착각한 거 아닐까? 그때 민재는 일본에 있었잖아. 나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까 오빠가 가지고 있던 여권도 슬쩍 봤는데 일본 다녀온 출입국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지. 민재가 거기 있었을 리 없잖아. 우연이거나 네가 착각한 것 같다. 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공포로 인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상한 환각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엄마 말이 맞을 거야. 내가 너무 놀라서 오빠 생각을 하다 보니 착각한 거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며칠간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했고 혼자 있는 걸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약도 먹었지만 쉽게 이겨내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사위의 부모님도 딸을 걱정하며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늘 딸을 칭찬하던 안사돈은 전화로 울먹거리기까지 하더군요. 아이 사돈, 지혜가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어쩜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을까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저도 잠이 안 와요. 감사해요. 지금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모양이에요. 바깥사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아이 사돈, 혹시 경호업체 연락처가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모두가 딸을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참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 일주일쯤 지나자 딸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도 다시 출근하기 시작해 일상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그날의 공포를 잊는 게 더 쉬운 것 같더군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계속 무서워하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씩씩하네? 응, 오빠가 너무 신경 써줘서 미안할 지경이야. 밤마다 무섭지 말라고 전화로 노래도 불러준다니까? 하지만 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딸 앞에서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다고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다독였지만 딸이 출근한다고 집을 나설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 조사는 진전이 없었고 범인들의 정체도 목적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사위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 출퇴근은 제가 책임지고 시키잖아요. 무사히 회사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그래, 자네 덕이 아주 든든하네. 사실이었어요. 사위는 아침마다 집으로 와서 딸을 회사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만일 딸이 결혼 전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저 혼자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니 확실히 안정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꺼냈던 향수 얘기가 떠올랐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저렇게 지혜를 걱정하는 사위가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해? 복면괴한이라고 향수 쓰지 말라는 법도 없고 분명히 일본에 출장한 증거도 있고. 그렇게 딸의 말은 잊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아주 작은 단서라도 경찰에게 말했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딸도 그날 이후로는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딸의 충격과 공포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고 혈색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지혜는 좀 어때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다행이네요. 그럼 이번 주말에 여기로 놀러 오실래요? 그 지혜 기분 전환도 시킬 겸 해서요. 좋은 공기 마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그러면 애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양평이요? 네,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지혜가 마음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사돈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확실히 딸에게는 기분 전환이 필요했거든요. 감사해요. 지혜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꼭 오세요. 제가 바베큐랑 지혜 좋아하는 음식 잔뜩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딸에게 이야기하니 딸도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가요.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어. 오빠네 집 한번 가봤는데 조용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한 마음이니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며칠 후 주말, 저와 딸은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어요. 전날 비가 내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기분 좋게 반겨주는 날이었죠. 지혜야, 오랜만에 나들이라 기분 좋지? 응, 엄마. 갑갑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딸은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평소보다 말도 많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엄마, 오빠네 집 정말 좋아요. 아버님이 10년 전에 직접 하나하나 자재 골라가며 정성스럽게 지으신 거래요. 그동안 별장으로 쓰다가 아예 온 가족이 이사하신 거죠. 그래? 정말 부럽네. 우리도 그런 별장 하나 알아볼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1시간쯤 달렸을까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사돈댁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이었어요. 차 소리가 나자 안사돈이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사돈, 어서 오세요. 지혜야 잘 왔어. 바깥사돈도 웃으며 환영해 주셨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집안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진 실내는 아늑하고 큰 창문으로 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나 정말 좋네요. 여기서 지내시면 스트레스 같은 거 받을 일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했어요. 2층에는 방이 4개나 있고 지하에는 와인 셀러도 있어요. 나중에 구경시켜 드릴 테니 저녁 먹을 때 마실 거 직접 하나 골라보세요. 너무 좋네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점심은 안사돈이 직접 준비한 한정식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등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식탁 가득했어요. 사돈이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지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고 신경 쓰긴 했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딸이 행복하게 웃으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가장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식사 후에는 다 같이 별장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산의 정취가 아름다웠고 맑은 공기가 상쾌했어요. 제가 안사돈과 나란히 뒤에서 걷고 사위가 딸의 손을 잡고 앞서 걷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안사돈에게 말했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로 이사할 결심을 한 거예요. 복잡한 도심에서 평생을 일한 남편이 원한 일이었지만 이젠 제가 여길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저희 고집 때문에 민재가 결혼 전까지 여기서 출퇴근하느라 고생이 많았지만요. 독립하라고 해도 어찌나 저희 걱정을 하는지. 저는 사위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재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혜도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하게 돌봐주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마주보며 안사돈도 웃었습니다. 저녁은 바비큐 파티였어요. 바깥사돈이 직접 고기를 구워줬고 제가 고른 와인도 개봉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죠. 안사돈은 기쁜 얼굴로 건배를 제안했어요. 사돈,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우리 다 같이 건배할까요? 안사돈의 말에 음료수를 든 딸과 사위까지 모두가 건배했습니다. 딸은 먹는 약 때문에 사위는 운전을 해야 해서 음료수를 마셨죠. 그래도 기분은 한껏 들뜬 것 같았어요. 딸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고 사위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밤 12시가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사위가 시동을 걸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네? 사위가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깥사돈이 차를 살펴봐도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죠. 이상하네. 오면서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곁에선 바깥사돈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엔 보험 서비스나 견인차 부르기도 힘들 거예요. 여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그때 안사돈이 말했어요. 사돈, 오늘은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방도 많고 내일 아침에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돼요. 네? 아니 그래도 갑자기 신세를...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남이에요? 당연히 저희야 주무시고 가신다면 너무 좋죠. 딸을 슬쩍 바라보자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해요. 급한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돈댁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습니다. 안사돈이 저와 딸을 2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민재가 결혼 전에 쓰던 방이에요. 제일 넓고 전망도 좋아요. 지혜랑 사돈은 여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재는 서류 좀 볼 게 있어서 서재에서 잔다네요. 아유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안사돈이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돈.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쉬세요. 새 칫솔이랑 수건은 화장실에 준비해뒀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감사해요. 정말 신세를 많이 지네요. 아이고 또 그런 말씀을. 그럼 얼른 쉬세요. 안사돈이 나간 후 딸은 신기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오빠 방이었구나. 책이 잔뜩 꽂힌 책장과 옷장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더군요. 벽에는 사위의 학창시절 사진들이 잔뜩 걸려 있었어요. 오빠 어렸을 때 사진이다. 귀엽네. 딸이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사위의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거든요. 주위를 다 둘러본 딸이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오빠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지? 그러게, 우리가 복이 많은 거야. 그때 딸이 눈을 빛내며 일어나 책상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 우리 대학 졸업 앨범도 있네? 여기 봐요, 오빠랑 나야. 딸은 옛 추억이 담긴 앨범을 살펴보며 웃었어요. 그러다 책상 구석에 놓인 우편물 하나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오빠가 전입신고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니 아직도 우편물이 여기로 오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구나.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챙겨가야겠다.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딸이 우편물들을 챙기기 위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살짝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어머, 과태료 고지서가 여기로 나왔어요. 뭘 위반했나 보네? 그래? 그런 건 납부 일자가 있어서 늦으면 안 될 텐데. 그러게요. 뭘 위반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딸은 별 생각 없이 우편물을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우편물을 살펴보던 딸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더니 이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죠. 왜 그러니? 뭐 과태료가 많이 나왔어? 그게 아니라 엄마 이거 주차 위반 고지서야. 그래? 뭐 일하러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하면 돼. 그런 말을 하던 제가 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지서를 든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까지 흐르는 게 보였거든요. 아니 지혜야, 너 왜 그래? 엄마 여기 이 날짜 좀 봐요. 딸이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고지서에 선명히 찍힌 주차 위반 날짜가 딸이 납치될 뻔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게다가 주차 위반 장소도 딸이 습격당했던 서울역 근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아니, 민재는 그날 분명히 차를 인천공항에 주차했다고 했는데? 내 기억이 틀린 거니? 하지만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기억이 맞아요. 오빠가 분명히 그랬어요. 새벽 비행기 타야 하니까 차를 가져가는 게 편할 것 같다고. 공항 주차장에 장기 주차 신청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날 차 끌고 가는 거 제가 똑똑히 봤어요. 며칠 못 본다고 아파트 주차장에까지 내려가서 배웅했거든요. 오빠는 그날 분명히 공항에 차를 주차하고 일본에 간다고 했는데 왜 오빠 차가 그날 그곳에...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덩달아 제 머릿속도 하얘졌어요. 그러면서 설마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차를 빌려 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딸이 다른 우편물들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 신용카드 명세서도 있어. 날짜가... 딸이 명세서를 펼쳐 보이는데 거기엔 사위가 일본에 있어야 할 시간에 국내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주유소, 편의점, 다 서울 시내에서 사용된 것들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딸은 아예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내가 맡은 향수 냄새 그게 착각이 아니었어. 그날 복면 쓴 일당 중 한 명이 바로 민재 오빠였던 거야. 지혜야, 침착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사위는 일본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이 습격당한 그날 그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엄마, 휴대폰 좀 봐요. 하지만 딸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호가 안 잡혀요. 내 것도 엄마 것도. 여기가 워낙 산속이라 그런가? 아까 낮에는 분명히 전화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전화도 못 쓰게 통신기기에도 손을 댄 건가? 저는 두려움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먹이듯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 일단 차를 다시 확인해봐요. 정말 고장인지. 아니면 좋겠는데. 저는 사이다만 마셔서 운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 소리가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곧이어 들리는 노크 소리와 이어지는 사위의 목소리. 지혜야, 잠들었니? 평소와 똑같이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저와 딸은 이미 알아버렸죠. 그 다정함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딸이 고개를 돌려 절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어떻게 할지 묻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은 모르는 척 해야 한다는 신호였죠. 딸은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막 자려고 하던 참이야. 그래? 나 잠깐 들어가도 될까? 그 말에 저는 얼른 책상에 꺼내놓은 우편물들을 딸의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다급한 손길이라 종이가 마구 구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네요. 이내 책상이 깨끗해진 걸 확인하고 딸이 대답했어요. 들어와. 문이 열리고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바깥사돈과 안사돈까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저는 그 무표정한 얼굴에서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사위는 조용히 묻더군요. 장모님도 아직 안 주무셨네요? 혹시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냥 분위기 좋아서 지혜랑 이것저것 수다를 떨다 보니 늦어졌네. 이제 자야지. 아까 와인을 마셔서 그런가 취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 그 말에 사위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잠이 온다는 제 말이 무척 반가운 모양이었죠. 그럼 어서 주무세요.
여기 아침 산책하기 좋은 코스가 있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면 지혜도 기분 좋아질 거예요. 아, 그래? 그래야겠네. 제가 웃으며 답하자 세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발소린 멀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문 밖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딸과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발소리는 한참 후에야 멀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우리가 잠들길 기다리는 게 틀림없어요. 딸이 급하게 가방과 겉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딸과 제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게 틀림없었죠. 그래, 일단 나가자. 저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현관문을 열며 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일단 차를 확인할게요. 정말 고장인지.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망설임 없이 차고로 향했습니다. 딸이 차 본네트를 열고 휴대폰 플래시로 안을 비춰봤어요. 그러자 딸의 얼굴에 두려움이 덮쳐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것 봐. 엔진 쪽 전선 몇 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칼로 자른 듯 깔끔하게요. 일부러 자른 게 틀림없어. 안 그러려고 해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니 미친 듯이 심장이 뛰고 다리가 떨려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걸어서라도 가자. 지금 당장. 저희는 차고를 빠져나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였네요. 딸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죠. 엄마, 저기 큰 길이야. 딸과 저는 거의 뛰다시피 큰 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오가는 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지나가는 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발 좀 태워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다행히 한 트럭 기사님이 멈춰섰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경찰서에 가야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의 다급한 외침에 기사는 흠칫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땀으로 범벅이 된 저와 딸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30분쯤 달려 읍내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고개를 숙여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헐레벌떡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직을 서던 경찰관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묻더군요. 아니, 무슨 일 있으셨나요? 그 말에 저는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행히 딸이 간신히 힘을 내 그간의 일을 설명했죠. 납치 미수 사건부터 주차 위반 고지서, 그리고 그날 밤 별장에서의 일까지요. 경찰은 놀라움에 탄성을 내지르며 물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위가 일본에 간 척 속이고 서울에서 부인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네, 여기 그 증거가 있어요. 딸은 제가 가방에 마구 쑤셔 넣은 과태료 고지서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일단 출입국 기록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남편분 인적사항 좀 알려주세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눈을 크게 뜨고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당 기간에 출국 기록이 없네요.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마 여권의 도장을 위조한 것 같아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가능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아니, 그럼 정말로 민재가 널 해치려고 했다는 거야?
딸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치려고 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그날 밤 절 납치하려고 했던 무리 중 한 명이 오빠였다는 건 분명해요. 어떻게 이런 짓을... 그때까지 간신히 정신력으로 버티던 딸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경찰관은 딸을 부축해 의자에 앉혀주며 말했죠.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수사 협조 의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위와 사돈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어요. 세 사람의 전과 기록부터 부채 상태, 모든 걸 확인하는 것 같더군요. 얼마 후 또 다른 경찰관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강민재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의 부채가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됐어요. 강민재가 회사를 맡고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져서 현재는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딸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겉으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저희 신혼집도 강남에 직접 사주셨어요. 혹시나 하고 그것도 알아봤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그 집은 단기 임대로 확인됐습니다. 겉모습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럴 리가... 딸은 차마 말을 다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관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거기다 더 문제는 정재 씨 명의로 최근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익자는 배우자인 강민재 씨고요. 네? 생명보험이요? 전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 서류를 위조하거나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죠. 한두 군데가 아니라 나중에 수령할 금액이 전부 합치면 30억에 육박하네요. 이번엔 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30억이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딸을 위하는 척하던 사위가 30억이라는 돈과 제 딸의 목숨을 바꾸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경찰은 넋을 놓고 있는 저희 모녀에게 말했어요. 지금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출동하죠. 잠시 후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들이 모두 도착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어둠을 뚫고 여러 대의 경찰차가 시골길을 달려갔죠. 저와 딸도 동행했어요. 딸이 인정하기 힘든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딸의 고집을 말릴 수 없어 따라가게 됐죠. 잠시 후 별장에 도착하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집 주변을 포위했어요. 강민재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비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경찰이 소리쳤어요. 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과 제가 도망친 걸 알고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사위와 그의 부모가 이미 도주한 것 같았어요. 경찰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어요. 차량 번호 확인해서 수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찰들이 별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층 서재, 바로 사위가 있던 그 방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이 발견됐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한 경찰관의 외침에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자 서재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딸의 재산 목록, 제 빌딩 관련 서류, 보험 관련 서류들, 그들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죠. 급하게 도망치느라 미처 그런 서류들을 치우지 못하고 간 것 같았어요. 여기 노트북도 있네요. 한 경찰이 노트북을 열어 확인하더니 경악했습니다. 상세하게 계획까지 세웠던 것 같아요. 비밀리에 범행을 같이 할 사람까지 모았네요. 일단 따님을 노리고 그 다음에 혼자 남은 그 어머니까지. 경찰은 저와 딸을 의식해 말을 다 맺진 못했지만 딸과 저를 차례로 제거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자 모녀를 한꺼번에 해코지하려고 했던 것 같더군요. 엄마, 만약 오늘 도망치지 못했다면 우린 정말... 딸이 끔찍한 상상을 했는지 몸을 떨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서랍을 열어본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있네요. 약품들이에요. 주사용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때 또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 약병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마취제와 근육 이완제네요. 이건 치사량에 가까운 양인 것 같은데. 딸과 저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말을 안 해도 훤히 알 것 같았죠. 거실에 마시다만 커피가 있어요. 아마 도망친 지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야 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양평 IC 톨게이트에서 해당 차량 발견, 추격 중. 모두 긴장하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후 다시 연락이 왔어요. 도로에서 용의자 검거 완료, 3명 모두 체포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죠. 잠시 후 경찰서에서 사위와 대면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처음 봤을 때의 다정한 모습하고 듬직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사위에게 물었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정말 오빠가 그런 게 맞는 거야? 사위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잘 이어오던 가업이 나 때문에 망해가는 걸 보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빚쟁이들은 쫓아다니지 부모님은 걱정하시지. 너희 재산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그럼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접근한 거야? 그건 아니야. 네가 금수저라는 건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그날 빚쟁이한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매달리고 돌아서는 그 카페에서 널 우연히 만난 거야. 그때 대학 동기한테 들은 말이 생각났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상가랑 엄청난 돈을 남기셨다고. 엄마는 강남 빌딩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그 고백에 딸은 충격받은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날 그렇게 반가워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예전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다는 오빠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혹시 오빠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사돈과 박가사돈 역시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망해가자 아들과 함께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안사돈이 눈물을 흘리며 실토했죠.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무서운 짓을 하려고 하다니. 근데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협박하니까 못할 짓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정신이 없었어요.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위가 브로커를 통해 치밀하게 제 유언장까지 미리 조작해뒀던 겁니다. 다음 날 저희는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딸은 끔찍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제 어깨에 기대어 하염없이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나 때문에 엄마까지 위험에 빠질 뻔했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둘 다 무사하잖아.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아버지가 우릴 지켜주신 걸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었다가는 멈출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거든요. 돌이켜보니 딸이 느낀 그 향수 냄새가 첫 번째 경고였어요. 저는 그저 착각과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딸의 본능이 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딸은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사람을 어떻게 믿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다니. 딸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차분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 이겨낼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니?
저는 다시 한번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비록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로 심층적인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위 가족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범행을 부정할 수 없는 추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지만 그게 실행에 옮겨지며 생각지 못한 변수와 어설픈 실수들이 연달아 발생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증거를 숨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급하게 도망치다 붙잡혀버린 거죠. 재판 준비 기간 동안 딸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고 한동안 휴직도 해야 했어요. 저는 딸 곁을 지키며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가끔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날 보며 웃던 얼굴이.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런 딸을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잊어가자. 엄만 무섭지 않아요? 엄마도 무섭지만 너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전부 이겨낼 수 있어.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개월 후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강민재에게 살인미수,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모들도 공범으로 각각 10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렇게 세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혼인관계를 정리하며 사위와 딸은 법적으로도 남이 되었죠. 하지만 딸은 아직도 가끔 길을 걸어가다 그때 맡은 향수 냄새가 나면 몸서리를 칩니다. 엄마, 그 향수 냄새 맡으면 난 아직도 소름 끼쳐. 당연하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이겨내도록 노력해야지. 결국 그 향수 냄새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고마운 향기야. 그렇긴 하네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고지서를 보고도 금방 이상한 걸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딸의 말에 저도 살며시 웃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그 끔찍한 기억도 농담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딸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팀장이 되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고 있어요. 가끔 소개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같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그러다 얼마 전에 딸이 그렇게 기다리던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는데 아주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번엔 절대 성급하지 않게 적어도 2년은 만나보고 결정할 거예요. 딸의 신중한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부디 이번엔 좋은 만남으로 이어져 딸이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가 사연을 함께 하신 모든 분에게 귀한 교훈을 남겼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